있잖아요. 숫자가 항상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듯한 숫자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곤 하죠. 그럼 데이터는 대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진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1986년 1월 28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바로 그 순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하늘로 솟아오른 지 단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 하나의 거대한 트라우마로 남게 됐죠. 물론 다들 기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만약 이 끔찍한 참사의 진짜 원인이 기계 결함이 아니라 데이터를 잘못 읽은 치명적인 통계적 실수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통계 분석 하나가 7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까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비극 사실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고 신호가 발사 전 데이터 안에 아주 선명하게 들어 있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읽었느냐 하는 거였어요. 네, 공식적인 원인은 고체 로켓 부스터에 있던 오링이라는 고무 부품 때문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 오링이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오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도대체 왜 몰랐을까요? 자, 이게 바로 당시의 나사 기술자들이 봤던 데이터입니다. 가로축이 발사할 때 온도고 세로축이 오링이 얼마나 손상됐는지를 보여줘요. 한번 보세요. 이 점들만 보면 온도랑 오링 손상 사이에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 보이나요? 글쎄요, 딱히 모르겠죠? 오히려 온도가 낮아도 괜찮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이 차트만 보고 괜찮겠네. 발사합시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눈에 보이는 데이터 뒤에 정말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자들이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를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성공적인 발사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점들이 바로 그거예요. 오링 손상이 전혀 없었던 발사 기록들. 이 점들을 원래 차트에 추가하는 순간, 와,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끔찍한 패턴이 드러나는 거죠. 패턴이 너무나 명확하죠? 온도가 내려갈수록 오링 손상 위험이 급격하게,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요. 특히 섭씨 20도 밑에서 발사했을 땐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오링이 손상됐습니다. 그런데 챌린저호가 발사되던 날 온도가 몇 도였는지 아세요? 영하 0.5도. 역사상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이건 뭐 비극이 이미 데이터에 쓰여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본 이런 실수를 통계학에서는 표본 선택 편의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데이터,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데이터만 쏙 골라서 보고 문제가 없었던 데이터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딱 실패 사례는 싹 빼고 성공 사례만 모아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챌린저 이야기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요. 사실 이런 표본 선택 편의는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식당으로 성공할까? 이걸 알고 싶어서 지금 잘 나가는 맛집들만 쫙 조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쳐요. 바로 왜 다른 식당들은 망했을까 하는 거죠. 망한 식당들의 데이터, 즉, 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봐야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정말 어디에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잘 갚은 사람들 데이터만 주로 분석해요. 거절당한 사람이나 연체한 사람은 빼고요. 의학연구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병원에 온 환자들만 조사하면 전체 환자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겠죠. 설문조사는 또 어떻고요? 응답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싹 빠지니까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놓쳐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빠짐없이 다 모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데이터들 사이에
진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이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상관계수, 보통 알파벳 R로 표시하는데요.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두 데이터가 얼마나 친한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숫자는 -1에서 +1 사이에 있는데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한쪽이 올라갈 때 다른 쪽도 같이 올라가는 뭐랄까 껌딱지 같은 관계인 거고요. -1에 가까우면 완전 반대로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는 청개구리 같은 관계인 거죠.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상관계수가 0일 때예요. 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죠? 구름 같아요. 이건 두 데이터 사이에 아무런 직선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남남인 거죠? 자, 이제 R값이 0.4 정도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점들이 슬슬 오른쪽 위를 향해서 줄을 서는 것 같죠? 그러다가 0.8까지 가니까 와, 훨씬 더 명확하게 하나의 선처럼 모여들고 있어요. 둘의 관계가 점점 더 끈끈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0.95. 이건 뭐 거의 하나의 직선이죠? 점들이 아주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이게 바로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도 거의 무조건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상관계수도 완벽하진 않거든요. 왼쪽 그림처럼 저기 뜬금없이 혼자 뚝 떨어진 점 하나, 이런 걸 특이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전체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분명히 예쁜 곡선 모양의 관계가 있는데도 상관계수는 오직 직선 관계만 찾기 때문에 둘이 아무 관계 없는데? 하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믿으면 안 되고 꼭 그래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쭉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딱 마주했을 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은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이 통계 대체 누가 만든 거지? 출처를 확인하는 거예요. 둘째, 데이터는 어떻게 모은 걸까? 수집 과정을 의심해 보는 거죠. 그리고 셋째,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혹시 내가 못 보고 있는 숨겨진 데이터는 없을까? 넷째, 혹시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본질을 흐리고 있진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다 떠나서 이 숫자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챌린저우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네요. 이 안타까운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하나입니다. 진짜 중요한 진실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데이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데이터 속에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찾아내려는 질문 속에 있다는 것.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다음에 어떤 통계 자료를 보게 되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 전에 딱 한 번만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건 뭘까? 바로 그 질문이 여러분을 데이터의 함정에서 구해줄 겁니다.